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참 빠르죠. 네, 소장님 뵐 때마다 느낍니다. 급격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네.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팔 옷이네요. 제가 이 위에는 롱패딩을 복장 불량으로 왔습니다. 자, 추워진 만큼 또 썰렁개그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상 여당의 요구로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어제는 폭등, 오늘은 또 폭락 상황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걸 꺼내든 배경, 과정이 궁금합니다. 대체로 한입뉴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봤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실수에 의해서 좀 시기는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이 장동혁 원내대변인한테 보낸 문자가 찍혔거든요. 휴대폰 화면이. 거기 보면은 이제 저희 다음 하여튼 추진하는 것이 공매도다 이런 식으로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당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그림이 됐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송원석 의원이 그 장동혁 원내대변인한테 그렇게 이제 존댓말을 쓰는 사이는 아니라 그래요. 이제 그 저희라는 표현이 뭐였냐면은 그 언론사가 보낸 문자를 그대로 이제 포워딩, 그러니까 전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에서 공매도를 주로 다루겠다라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송원석 의원이 장동혁 원내대변인한테 보내고 그게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서 당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또 그다음에 이어서 진짜 실제로 추진이 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정책위 의장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실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맞죠. 그런데 시기는 조금 더 나중으로 원래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점에 이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유의동 정책위 의장이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준비는 다들 하고 있었던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도치 않게 이게 유출이 되면서 그냥 속도가 좀 빨라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송원석 의원은 이게 기재위인데 그 당담 상임위가요. 그런데 원래 정무위에서 또 이 문제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련도 없는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당내에서는 조금 이제 그 내부적으로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가 너무 빨라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준비해온 성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좀 다르게 좀 주목을 받았다.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지난 일요일 발표가 되고 바로 월요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그만큼 전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총선에서는 그럼 이 공매도 금지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은 환호했다고 하는데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가가 오르면은 환호하고 주가가 내리면 아마, 그러니까 항상 결과론적인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 공매도 한시 중단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이라던가 아니면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제 기준으로 보자라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또 장기적으로는 또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예 장기적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가의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치권에서 예측하는 거는 일단은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다. 이건 여야 모두 그렇게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한 카드였던 건 좀 분명하죠. 왜냐하면 여야 모두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여야 모두 원하는 카드라서 좋은 카드인데, 이렇게 5개월 전에 해버리면은 이제 좀 희석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민주당의 관계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총알도 여러 발이 없을 텐데 너무 빨리 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실제 영향은 미미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도 좀 있습니다. 총선에 임박해서는요.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자, 또 하나 메가 이슈 중에 하나가 이름 그대로 메가네요. 네, 김포 메가 서울 뉴시티 이슈인데, 자, 총선 효과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 뉴시티 프로젝트 김포 서울 편입인데요. 국민의힘 구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뚜렷하게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 방안이 구상되고 있는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도부가 반대면 반대다. 당의 의견은 어떻다는 걸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내용이 다뤄졌다고 하고요.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한 전략기획 보고서가 실제로 실무진들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 등에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요. 그 MB 정부 당시의 뉴타운 정책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 내세웠던 재개발 공약 이러한 이슈와 이번 이슈를 좀 비교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찬성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 좀 반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 방안을 담았다고 해요. 근데 다만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보다는 이번 이슈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보고서가 보고될 당시에는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의 이제 서울시 편입에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전략적인 고심을 했다는 거고요. 또 이 보고서에는 김포 말고도 주변 인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김포는 서울보다는 오히려 인천시에 편입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이제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를 좀 만나고 왔는데 이번 주 중에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을 낼 거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이번 주 안에 네. 서울 인근 도시의 편입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네,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은 좀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하남이라든지 광명, 곡양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요. 일단 경기 하남의 경우는 최종윤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가장 먼저 이 주민 설문조사를 돌리면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김포를 포함해서 이제 서울 인근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입장 내는 걸 조심스러워하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최 의원만 좀 선제적으로 한 건데요. 왜 그러면 여기만 좀 선제적으로 했냐고 최종윤 의원실에 좀 물어봤어요. 근데 과거에 하남에 이제 위례 신도시가 막 처음 생겼을 때 당시 민주당이 문학진 전 의원이 중앙당은 이제 민주당을 말하는 거겠죠. 네. 당시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 기조를 세웠다고 해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위례 신도시 서울 편입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걸로 당선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 최종훈 의원이 정책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굉장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남 같은 이런 신도시는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욱더 서울 편입에 대한 그런 뭐 관심도라든지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좀 돌렸고 실제 그 조사 결과 찬성이 굉장히 많았다는 후문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발표된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광명이나 고향은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언제 편입될 고향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 네. 더 썰렁해지는데 네, 추웠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광명이나 고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김포보다 더 서울 가까이에 인접해 있잖아요. 네.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지역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서울 편입 이제 플랜카드를 지역에 걸거나 주민 성명을 지금 받고 있대요. 그래서 지역에서 좀 국민의힘 쪽에서 이슈를 적극 띄우고 있어서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좀 난처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 의원들이 지금 적극 나서고 있질 않아요. 광명이든 고향이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입장을 낸 게 전혀 없는데요. 그 이유를 의원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현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일단 광명 의원에게 물어봤는데 광명이 지역번호 02를 쓰는 지역이에요.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02를 쓴다고요. 네. 그래서 그간에도 이제 광명 같은 경우 서울시 편입 논의가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서울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광명 지역 주민들은 뭐 이번에도 이러다가 말겠지 약간 기대를 크게 안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 광명은 원했었지만 서울이 그렇죠. 반대했었다. 네, 이런 네.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로 가는 다리 하나나 더 놔달라 이런 요구가 더 크고요. 고향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이에요. 너무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좀 우리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김포나 이제 50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들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기대를 많이 접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만약에 정말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는 게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 지역 주민들도 우리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민주당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 찬반을 콕 찍어서 이렇게 입장 표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자 반대로 또 국민의힘은 다들 찬성일까 싶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서울 편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그렇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그렇고, 자 이 당에서는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총선 전에 가시적인 국회 문턱을 넘을 만한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도 뚜렷하게 반대 입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은지 기자가 얘기한 대로 뭐 곧 입장을 밝힌다라고는 하는데, 그 입장이라는 게 아마 뭐 찬성 반대 이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시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들은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뭐 김기현 대표하고 조경태 의원 김포로 출마하라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결국에 이제 김포 지역의 표심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논의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어쨌든 쉽지는 않은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좀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 고민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그 특유의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유 이름이 원래 처음에 가칭으로는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위였고, 그다음에 실제 만들어진 이름은 최종 이름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들었던 얘기는 처음에는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메가시티 이런 거 얘기했어요. 메가서울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더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그런 국가의 대도시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다. 인구 대비 규모가 작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게 좀 내부적으로 충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분권 시대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정들은 원래 틀에게 딱 올려서 쭉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방 교육도 강화하고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도 사실은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들어오면서 이게 좀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서울을 키운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다 뺀 겁니다. 보시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고, 아마 그런 쪽에 이제 강조점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좀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내부 반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책적으로 좀 충돌하는 문제, 지방 분권 시대에 어떻게 서울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 뭐 김포를 편입시킬 거냐,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좀 산재해 있습니다. 박순봉 기자가 이 부분도 취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이 김포 서울 편입 등 이 메가 서울 이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형 충남지사, 서병수 의원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이 이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에서 좀 친이계가 주도한다고 할까요? 윤석열 정부의 이 메가 서울 이 전략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친박계로 묶어서 그렇게 좀 분석을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긴 하네요.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서병수 의원도 부산시장을 역임한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참 이게 공교롭네요. 네. 근데 아마 그거는 그럴 가능성은 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류들은 비슷한 네.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고,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입장을 내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비주류 쪽에서 반박하는 그런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자면 이제 비윤계에서 그런 목소리를 냈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볼 만한 건 전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지점에 더 주목을 했거든요. 그 지자체장이거나 지자체장 출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다 지역별로도 다를 텐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분석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되게 유불리가 되게 첨예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좀 반대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지역이 줄어들고 떼가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뭐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긴 했었지만 뭐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좀 처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서울의 영역이 커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표심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장
시장 선거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이 들어오면서 서울 표심이 뭐 민주당 성향이 강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깔려 있는데 어쨌든 이 연관된 수도권 외의 지역구는 사실은 저쪽만 특혜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 측면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혁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 친윤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결단을 촉구하겠다. 이 결단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인데요. 자, 영남 중진 이른바 친윤 윤핵관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이뇨한 위원장의 연락에 대해서 희생이라는 일단 명칭을 붙였습니다. 박순봉 기자가 취재하기에 뭔가 좀 화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그 화답에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걸려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 답이 뭐가 나올 거냐 궁금한데 그 네. 답을 오히려 거꾸로 그 답을 통해서 인요한 혁신위의 위상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한다. 이렇게 되면은 아, 인요한 혁신위는 실권이 있는 혁신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혁신위원을 고민했던 모 인사가 하는 얘기가 이게 김한길 위원장이 픽한 거냐 인요한 위원장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픽한 거냐 이거 가지고 막 고민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요한 혁신이라는 게 과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만큼의 그 연관성이 있고 그 실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당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을 때 누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코어 쪽에서는 알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만약에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한다. 그 얘기는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제시한 길이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줄지어서 그런 이제 일종의 혁신 과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응답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아 여기는 그렇게 실권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건 뭐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인데 친윤 그룹이 여기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지금 다른 의원들의 연쇄 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기준점으로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화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온 친윤 중진 의원들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는 사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혁신위에서 이제 운은 띄워놓고 이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본인들의 결단의 형태로 하겠지. 그러니까 당장 뭐 인요한 위원장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할 가능성은 없고 이제 그런 제안이 일단 있은 다음에 좀 시점이 지나서 자신들이 결단하는 형태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더라도요. 자, 이 친윤 중진 또 영남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의 이후에는 이 자리들을 좀 비워서 대통령 이른바 용산에서 차출되는 뭐 검사 출신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신인 총선 출마자들을 위해서 배치하는 거 아니냐, 이들을 이 자리에 비운 자리에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정말 뭐 가능성에 관한 얘기라서 뭐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것보다 이런 과정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원래 네. 저는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건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 뭐 친윤계 일부가 줄지어서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혹은 수도권의 험지에 나가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험지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 여건은 자리가 많잖아요. 장관도 많고 뭐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시 배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대한 좀 기본적인 불신이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여의도에 좀 넣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추정들은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친윤 그룹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그 불신하는 여의도 중에서도 그나마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굳이 빼가지고 다른 원래 신뢰하는 사람들 넣는데 크게 뭐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더라도 그냥 이제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요직에 넣는 방식으로 하게 될 거다. 이렇게는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 왜 박순봉 기자만 이야기하고 이현지 기자는 이야기 안 하냐. 상당히 또 우리 분노의 글들이 올라와서 방금 바로 들어오셨나? 네,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처럼 민주당도 똑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자, 중진 용태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뭐 이건 사실은 뭐 예상을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사실 또 더 친명 중진들이 불출마를 하느냐 또 험지 출마를 하느냐 험지 출마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민주당 내부의 이 관련된 동향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박병석 전 의장의 불출마 선언의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전임 의장은 불출마를 해왔기 때문에 뭐 당 내에서도 사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 용퇴로는 사실 뭐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이번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줄곧 586 용퇴론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네. 이게 민주당에서는 어제 오늘 나온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선 이상 의원들 중에서는 우상호 의원만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 사선 의원 지역구에 원외 인사들이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586 현역 의원과의 좀 대치 구도를 형성하려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경선이 가까워 오면 이렇게 외곽에서부터 좀 중진 용태론이 빗발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르다. 아까 박순봉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 공천이 내년 1, 2월까지는 가봐야 해요. 그래서 이런 용태라든지 이런 뭐 험지 출마로 하는 거는 아직 좀 더 시기가 남았다고. 좀 더 임박해서 그죠. 네. 그래서 총선에 미치는 영향, 임팩트를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영향을 생각하더라도 중진들이 친명 중진이든 친윤 중진이든 그 시점은 좀 더 늦춰질 것이다. 늦게 나타날 근데 것이다. 이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 진짜 험지 출마를 한다. 네. 이게 이제 수도권이다라고 하면은 하태경 의원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조금 빨랐기는 한데 그런데요. 하태경 의원은 빨랐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구 생각이 있다면 그 정도로 움직이는 것도 또 사실은 맞긴 맞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혀 안 한 지역이라서. 그런데 대부분 이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반응이 저는 긍정적인 평가는 한 번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전략이다라는 게 여야 모두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번 총선 때도 뭐 김재원 전 의원이나 뭐 많은 실패 사례 있잖아요. 이혜원 네. 뭐 전 의원이나 그리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주의 옆에 지역구로 갔는데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험지로 간 것도 아니고 옆 지역구로 가도 지는데 그런데 갑자기 뭐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 가면은 뽑아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고 네. 그게 가능한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나 정말 일부 뭐 대선 후보급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상당히 또 논란도 있습니다. 회전문 인사냐. 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인재영입위원회 구성되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에 오른 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누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느냐 민주당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느냐 안 맡느냐 이게 가장 관건일 텐데요.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 차례 언급을 했었어요. 민주당은 인재영입위원장을 전통적으로 당대표가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인가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전에 당대표실 관계자에게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좀 맡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절대 안 맡는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비명계 반발이 너무 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으면 어떤 이야기를 듣겠느냐. 그 책임을 다 이 대표가 져야 하고 또 약간 공천에 있어서 공정성 논란이 일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대표가 당 주도권을 잡은 상태고 또 총선 기획단도 이미 친명 일색으로 꾸려진 건데 이것은 이 대표가 이번 공천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친명 주도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좀 비명 친명 나눠서 물어봤는데 비명계에서도 반응이 이미 친명 일색이 된 마당에 이 대표가 차라리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아서 내년 총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차피 친명 일색으로 가는데 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구색 맞추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설사 이 대표가 맡지 않더라도 이거는 친명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친명계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은 관례에 비춰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맞다. 오히려 이걸 탕평으로 가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인재영입을 하려면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가 조금 예를 들어 힘이 없기 때문에 당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상당히 지금 이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하느냐, 지역구에 험지 출마냐, 아니면 개항을 재출마냐, 아니면 일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뭐 TK 지역 출마냐, 어떻게 되는 상황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되고 있나요? 일단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정을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표는 개항을 재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당대표실을 줄곧 확인을 해도 개항을 해 나가는 건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김두관 의원이 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좀 험지 출마하든지 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심이 깊긴 할 텐데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개항을 보궐선거를 나가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강조한 게 있어요. 당대표로서 그 당시는 이제 지방선거를 총지휘를 해야 하는데 텃밭으로 가면 다른 지역 선거 유세를 조금 더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당대표가 어느 한 지역에 이 지역만 매몰돼서 매여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좀 펼쳤는데요.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전체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본인이 험지로 가게 되면 그 지역 관리에 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항을 재출마가 유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인물 하면은 한 명 꼽으라면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얼마 전 이제 이뇨환 혁신위원장이 지난 4일 부산 토크 콘서트장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만남을 못하고 불발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는 결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비명계 인사들과도 교류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완전히 뭐 결별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 및 신당 창당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나요? 네,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쪽에 어제도 한번 다시 물어봤는데 기류는 사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꾸준히 체크를 같이 해왔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근데 계속 보니까 어제 들은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도장을 실제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계약서는 만들어놔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아직 이제 조건들은 몇 가지 남겨둔 상태잖아요. 기간이라던가 그리고 당의 변화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안 나가는 거고 그게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은 이제 탈당해서 신당을 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어느 착수를 했느냐? 착수를 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계약서를 만드는 그런 준비 과정은 해야 된다라는데 좀 뜻이 모아졌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준비에 좀 임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도 같이 했죠. 그런데 사실 보면은 지금 당이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본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뇨환, 이준석 두 사람의 지난 4일 어쨌거나 만남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의 뭐 중진 의원들이든 김기현 대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그래도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 여론이에요? 아니면은 당내 여론은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더 이상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여론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런 여론을 직접적으로 듣진 못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물어보니 당 내부에서도 좀 들썩들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과 연락도 좀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확인을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는 그런 여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비명계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면서 이게 상당히 뭐 핫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 한 달 내로 이준석 신당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뭐 이상민 의원의 특수성에 좀 기대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이야 워낙에 뭐 다른 정당에도 있었고 지금 민주당이 첫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크게 좀 염두를 하고 있진 않아요. 이제 그리고 이준석 신당의 비명계가 그럼 합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데요. 그 이유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준석 신당을 어떻게 보냐면 그 목표 자체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혹은 총선 직후에 국민의힘과 1대1 당대당 통합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준석 신당에 합류를 한다면 그건 제3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아예 당을 바꿔서 보수로 전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명계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고 당적을 바꾼다?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보면 모두 다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럼 본인들이 설사 공천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준석 신당으로 갔을 때 과연 본인들의 지역에서 그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좀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비명계도 만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좀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입뉴스에서 이상민 의원과 관련돼서 해석할 때는 조금 합류 가능성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박순봉 기자가 뭐 다른 취재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상민 의원의 합류 가능성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한 달 안에 결정 내리겠다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그런데 아까 이은지 기자가 얘기했던 거는 그럼 이상민 의원 포함해서 비명계가 같이 움직이느냐 이 문제이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보자면은 모 비명계 의원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상민 의원은 비명계라고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그냥 이상민 의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비명계가 전체적으로 네. 움직일 분위기는 또 아닙니다. 비명계 의원이 아니라 이상민 의원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